실패하면 오른편에 보이는 저 포스코와 함께 영일 만에 빠져 죽겠다. 정말 강렬한 약속이죠. 한 회사의 회장이 수백 명 직원들 앞에서 했던 아주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말 극단적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 특히 영일만 신화, 박태준과 쇳물, 여기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1960년대 후반 경상북도 포항의 영일만인데요. 지금처럼 막 거대한 산업단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뭐랄까 정말 끝없는 모래 언덕뿐이었고 바닷바람만 거세게 부는 그런 황량한 곳이었죠. 황량한 곳? 네.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그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여기 있던 집들을 다 헐었는데 과연 이게 제철소가 되긴 되겠나 뭐 이런 우려를 표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 막막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허허벌 판 위에 국가의 명운을 건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 그 힘, 특히 핵심 인물이었던 박태준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뭘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그 두 사람의 만남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1948년 육군사관학교 생도 박태준과 교관 박정희, 이 첫 만남이죠. 자료를 보면 특히 그 어려운 포병 탄도학 문제 관련 일화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탄도 궤적 개선이라는 게 이게 뭐 미분, 삼각함수 이런 고등 수학이 필요해서 생도들이 꽤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박정희 교관이 낸 그 문제를 박태준 생도가 망설임 없이 바로 풀어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로? 네. 이게 단순히 뭐 암기력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복잡한 시스템의 어떤 핵심 원리, 이걸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 박정희는 이때부터 박태준이라는 사람의 잠재력을 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역시 그 1961년 5.16 군사정변 때였군요.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끼던 부하였던 박태준 소령을 일부러 핵심 명단에서 제외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박태준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자네만은 꼭 살아남아서 군을 수습하고 또 내 가족들을 좀 돌봐주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와,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위까지 맡길 정도면 이건 뭐 정말 절대적인 신뢰네요. 그렇죠. 이런 수준의 그 신뢰 관계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제철소 건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그런 프로젝트에서 리더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뢰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걸 증명하는 시험대가 바로 그 대한중석 사장 임명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이고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만년 적자 국영기업을 맡긴다.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대한중석은 뭐 부패와 비효율의 거의 상징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박태준은 부임하자마자 군대식으로 조직을 딱 장악하고 개혁에 착수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외부의 그 인사청탁,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였고요. 청탁부터.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고 마지막으로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뭐 식당 메뉴부터 싹 바꿨다고 하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불과 1년 만에요.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흑자를 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인 것 같아요. 원칙이요? 네. 청탁 배제를 통해서 청렴성을 확보하고 업무 표준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직원복지 투자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이 세 가지 원칙. 이게 훗날 포스코 성공 신화의 핵심 DN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준은 이 대한중석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자신의 경영 철학 또 능력을 확실히 입증을 한 거고요. 박정희는 그에게 제철소라는 훨씬 더 큰 무대를 맡길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이때 그 무쇠덩어리라는 별명도 얻게 되죠. 무쇠덩어리. 그 별명 일본 학자 야수오카 마사히로가 붙였다고 자료에 나오죠. 불순물이 없고 단단하고 또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성정. 그가 이제 곧 진짜 쇳물을 만들 운명이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당시 한국 상황을 보면 제철소 건설이라는 게 정말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60년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는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폐월 속에서 막 벗어나려던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강, 즉 산업의 쌀 없이는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산업의 쌀? 네. 자동차, 선박, 기계, 건설, 모든 중화학공업의 기초가 되니까요. 문제는 역시 돈하고 기술이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 컨소시엄에 힘을 좀 빌려려고 했던 거고요. 그 대한국제제철차관단 KISA라고 불렸던. 네. 미국, 서독,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의 8개 철강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참여한 연합체였는데요.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죠. 하지만 1968년에 세계은행 IBRD가 찬물을 탁 끼얹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아, 그 유명한 보고서. 네.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시기상조다. 투어얼리다. 딱 이렇게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세계은행의 논리는 뭐였을까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들의 분석은 철저히 당시 한국의 현실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부족한 자본, 낙후된 기술 수준, 또 항만이나 도로 같은 인프라도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철소가 생산할 철강을 소화할 만한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 이거였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타당한 지적이었죠. 그렇죠. 결국 이 보고서 때문에 KISA는 투자 계획을 철회했고 제철소 건설 계획은 그야말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발전의 논리와 발전의 의지가 딱 충돌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세계은행은 현재의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를 제시했지만 박정희와 박태준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셈이네요. 아, 정확하십니다. 그들은 제철소가 단순히 산업 발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엔진, 즉 원인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먼저 제철소를 지어서 양질의 철강을 공급하면 그 뒤를 이어서 조선, 자동차, 건설 같은 연관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당시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역발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일종의 신념의 도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정말 극적인 순간에 찾아왔더군요. 1969년 2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키아사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고 귀국하던 박태준이 하와이에 들렀을 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을 거닐면서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아,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결국 돈 1억 달러가 없어서 여기선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심정이었겠죠.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간 아이디어가 바로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아, 대일 청구권 자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죠.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농업이나 어업, 중소기업 지원, 이런 식으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 자금을 전용해서 제철소 건설에 투입하자.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히 대담하고 어쩌면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박태준은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즉시 청와대에 국제전화를 걸어서 키아사의 최종 거절 사실과 함께 이 아이디어를 보고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었다고요. 아, 그래. 그거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야. 계산해보니 아직 농업 분야 등에 쓰기로 한 돈 중에 한 1억 달러 정도는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요. 네, 정말 절망의 끝에서 던진 승부수가 그대로 통한 겁니다. 이 결정은 제철소 건설 사업의 성격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박태준은 이 돈을 그냥 돈이 아니라 조상의 핏값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에 흘렸던 그 피와 땀의 대가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조상의 핏값. 와, 이 네 글자가 갖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의 출처, 이걸 넘어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상의 핏값이라는 프레임은 아주 강력한 정신적 동력이자 동시에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짓는 제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이건 민족의 한을 풀고 미래를 여는 신성한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따라서 이 돈을 헛되이 쓰거나 여기서 어떤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이건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아, 배신 행위. 네. 이게 이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두조리나 나태함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직원들에게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당위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 돈으로 드디어 1970년 4월 1일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곳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장 지휘소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롬멜하우스. 네, 박태준 사장이 마치 2차 세계대전의 명장 에르빈 롬멜처럼 현장에서 그냥 숙식하면서 공사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정말 야전 사령관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이제 지쳐가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우향우 정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연설. 우리는 조상의 핏값으로 제철소를 짓는 것입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모하여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정말 비장한데요? 우양우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바다로 들어가자는 의미였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패하면 정말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서약이었던 거죠.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배수진을 친 것은 그만큼 절박했고 또 구성원 전체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어떤 리더십의 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양호 정신은 이후 포스코의 그 불굴의 기업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 정신은 또 부실공사에 대한 태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1972년 제강공장 기초 파일 부실 시공 사건, 이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 기초 파일이 설계와 다르게 기울어진 채로 시공된 것을 발견한 박태준 사장이 현장으로 막 달려가서 경로했다고 하죠. 한국인 현장 소장의 안전모를 지휘봉으로 내리치면서 이봐, 조상들의 피값으로 이건 짓는데 이따위로 부실 공사를 해. 쇳물이 잘못돼서 쏟아지기라도 하면 우리 동료들이 다 죽거나 다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본인 기술감독까지 불러세워서 똑같이 질책했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창한 일본어로 이놈, 너희 나라 공사도 이런 식으로 감독하나?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의 안전모까지 내리쳤다고 하죠. 이것은 어떤 원칙 앞에서는 국적도 지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품질과 안전이라는 이 절대적인 원칙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죠.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건설 현장의 어려움도 물론 컸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더 큰 적은 따로 있었다고요. 바로 그 정치권 같은 외부 실세들의 이권 개입 시도. 네, 맞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설비 도입 과정 같은 데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 넣으려고 하거나 이런 압력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태준은 이런 외압 때문에 제철소 건설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독대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종이마패 일화가 등장을 하죠. 맞습니다. 박태준이 그 외압의 실태를 쭉 보고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건의 내용을 작은 메모지에 직접 적게 한 뒤에요. 아무 말 없이 그 위에 자신의 서명을 딱 해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자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군. 어려울 때마다 일일이 나를 찾아오기도 어려울 테니 이걸 갖고 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메모지 한 장. 이게 어떻게 마패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메모지는 말 그대로 제철소 건설에 관한 모든 권한은 박태준에게 위임했으니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징표였던 거죠. 박태준은 이후에 외압이 들어올 때마다 이 종이마표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에 정치권의 개입 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니까요. 절대 권력자의 명시적인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비상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통찰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온갖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73년 6월 9일 착공 3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용광로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로 주변에 모여서 정말 숨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우양호 약속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극도의 압박감이 흘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고로 출선골에서 시뻘건 쇳물이 거대한 불기둥처럼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우. 그 순간 현장은 정말 그야말로 감격의 도가니였겠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만세를 외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모래바람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렀겠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정작 이 모든 과정을 총지휘했던 박태준 사장은 만세를 부르거나 환호하지 않고요. 용광로를 향해서 부동 자세로 딱 서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는 기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던 걸까요? 훗날 그가 당시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다. 기쁨보다는 앞으로 이 쇳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그런 중압감이 나를 눌렀다고요. 아, 네, 성공의 순간에도 결국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책임과 과제를 생각했던 그런 리더의 무게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요. 자료에 보면 당시 물가나 유행가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1973년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에서 150원 정도였고요. 당시 선망의 직업이었던 은행원, 고졸 초임 월급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문주란의 그대여 변치마우, 나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왔다고 하고요. 극장에서는 소장수나 잡초 같은 영화가 상영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과 영일만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길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성취가 공존하던 시대였네요. 어찌 보면 그 쇳물은 단순히 철강 생산의 시작, 이걸 넘어서서 짜장면 한 그릇의 행복을 느끼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그런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철강, 즉 산업에 쌀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연쇄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쇳물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그야말로 한국 중화학공업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세계 평가도 달라졌죠. 특히 1978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 방문 중에 신일본 제철을 둘러보고 우리도 이런 제철소를 좀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당시 신일본 제철 회장이 했다는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 회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제철소는 저희가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화는 포스코 성공의 핵심 요인이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박태준이라는 한 사람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가 정말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 회장은 제철보국, 그러니까 철을 만들어서 국가에 보답한다, 이것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다고 하죠. 실제로 포스코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개인적으로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그의 신념이 정말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러한 어떤 청렴성 그리고 사명감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조직 문화로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조상의 핏값으로 세운 회사다라는 그 초기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 원칙으로 쭉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포스코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영일만 모래벌판 위에 세워진 기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해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통찰을 얻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그들이 그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그 뜨거운 쇳물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어떤 패배감에 젖어있던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뜨거운 자신감과 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도 과감히 도전하는 위대한 정신,
이것까지 함께 녹여낸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리더십과 위기 극복의 방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